네, 코로나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지난해 무려 23조 원이 넘는 투자 수익을 거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투자공사 KIC입니다. KIC는 대한민국의 국부펀드입니다. 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공공기금 등에서 돈을 받아서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는 곳이죠. 코로나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국부를 창출했는지, 올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최희남 KIC 사장 모셨습니다. 최 사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그리고 IMF 상임이사 등을 지낸 국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KIC가 작년에 23조 원이 넘는 투자 수익을 거뒀다. 물론 운용 자산이 많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수익률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되는 지금 이 규모입니까? 예, 저희 자산이 1,820억 불인데요. 그 13.7% 수익을 거뒀습니다. 13.7%. 7%. 예. 대단한 수익률 같은데 예, 이 자산 운용을 하는 곳이 많으니까 뭐 우리 국민연금도 있을 테고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제 국부펀드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의 국부펀드도 있을 테고 한번 비교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국부펀드의 그런 연기금과의 국부펀드들의 수익률을 비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마다 예. 그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은 그 전통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어떤 기관에는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하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평가의 기준이 어느 통화로 할 것이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KI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달러 노르웨이 기준으로. 엠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투자하는 모든 자산의 환율을 예. 그 바스켓 환율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국내 연기금은 원화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해는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경우, 약세가 되는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그래도 뭐 이 수익률 자체가 조금 상징성이 있으니까. 예, 작년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엠빔이라고 있습니다. 예. 엠빔의 경우는 10.9% 10.9. 수익률을 올렸고요. 예. 호주의 국부펀드인 퓨처펀드는 좀 1.7%좀 수익률이 좀 안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카나다 퀘벡주 연금은 7.8% 정도 수익을 올렸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9.7%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어떤 국민연금을 비교하거나 다른 나라 국부펀드에 비교하거나 수익률이 이제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운용을 하셨길래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나요? 예,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 덕을 많이 봤습니다. 네. 각 나라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인 통화 확장적인 그런 재정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많은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갔고 그것이 자산 가격의 그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을 봤다는 게 솔직히 말을 해야 될 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두 자리 수익률을 2019년, 2020년 계속 두 자리 수익률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근본적인 배경을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KIC가 그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네, 시장 상황에 대응해서 위험 자산과 비위험 자산을 어떻게 적절히 나눌 것이냐는 그런 자산 배분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초 1월 달 시작할 때 저희가 주식 비중을 좀 낮췄고요. 그때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시장에 큰 충격이 왔을 때 주식 비중을 또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서 그런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적극적인 자산 배분 한 것이 또 효과를 봤다. 바꿔가면서 전략을 좀 바꿔가면서 한 거군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려면 어떤 내부의 어떤 관리, 조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 게 그렇습니다. 좀 큰 기여를 했나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운영 전략을 좀 고도화했다. 그다음에 운영 프로세스를 좀 개선을 했다.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를 확대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운영 전략의 고도화는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작년에 도입을 했던 것이 그런 그 일종의 해칭, 우리말로 얘기하면 보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의 변동성을 나름대로 그 줄일 수 있는 그런 보험 전략을 도입을 했다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보험 전략을 도입을 안 했으면 아마 수익률이 더 높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식시장의 그 수익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예. 이거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에 충격이 있어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은 숏 포지션을 가져가는 그런 보험 전략을 도입을 했다는 그런 운영 전략을 네.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 전에는 저희가 MSCI 올 컨츄리라는 그런 벤치마크를 타겟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KIC의 조직이나 인력 구성으로 봐서는 그런 모든 2,000개가 넘는 회사의 종목을 일일이 분석하고 따라가기가 힘드니까는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소수 회사,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 집중 투자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는데요. 장기 집중 투자. 예, 그래서 지금은 한 60개 종목이 됩니다만 그런 회사를 심층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에 벤치마크 대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도입을 한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러나요? 그 채권의 그런 벤치마크를 일정 부분은 그를 넘어서 제한이 없는 그런 언컨스트레인트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언컨스트레인트 전략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약간 크레딧을 투자를 하는 경우에 US 크레딧이나 유로 크레딧이나 이런 거를 비중을 이제 시장의 전망을 감안을 해서 약간의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적극적인 전략을 도입을 했다. 그런 것이 저희가 이제 운영 전략에 고도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이 투자 프로세스의 개선인데 저희 그전에는 KIC가 그 시장의 벤치마크를 어느 정도 더 벤치마크보다 어느 정도 더 잘하느냐 그것이 이제 상대 수익이라 그러고 이제 전문가들은 알파라고 뭐 여기 기준보다 얼마큼 더 플러스 알파냐? 근데 이제 그런 국부 펀드로서는 알파도 중요하지만은 국부를 보존하는 그런 절대 수익 보존도 중요하다 하는 그런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그 주식을 하는 주식 매니저, 채권 매니저, 그 채권에도 이자율 하는 매니저, 크레딧 하는 매니저, 뭐 환율 하는 매니저, 각각 매니저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자산에 그래서 알파를 더 내기 위한 노력을 쭉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때때로 그런 개별적인 그런 알파의 모임이 회사의 성과로 개선이 되어지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절대 수익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능력은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수익 개념을 도입해서 강조했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산 배분 전략이 중요하다. 자산 배분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적극적인 회사 내의 그런 자산 배분을 위한 적극적인 토론에서 자산 배분 포럼이라는 걸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와 연계된 수수료 제도 도입. 그다음에 이제 성과를 많이 내면 수수료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 주식 중개할 때 이제 리서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실제 그 리서치의 효과를 감안을 해가지고 그 전에 획일적으로 지급했는데 그런 것도 실적이 많이 좀 좋아야지 리서치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군요. 올해는 지금 뭐 이제 3월 중순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투자 운용 계획 작년에도 전략을 세웠겠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어떻게 지금 보시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시고 있습니까? 사실 올해 자산시장 전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리오프닝. 예컨대 백신 접종의 확대에 따라서 경제가 정상화된다 하는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 그런 팀하고요. 그럼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 인플레이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지난주에 되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자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금리 상승의 경우에는 채권 가치가 하락하니까 채권 투자에서 수익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금리 상승은 또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을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국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그런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KIC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국부 펀드로서 장기 투자가이기 때문에 장기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그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그 단기적인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해지 전략을 같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말씀을 하셨는데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때문에 시장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예. 정말 지금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플레이션 걱정?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3월 들어서 저희가 경험했던 그런 시장 금리,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상승은 지나친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 기대감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금리 상승 우려에 대한 걱정이 조금 지나친 것 같다.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금리 상승의 흐름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속도의 조정은 있을지언정 그러한 흐름은 금리 인상 상승의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미 연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장기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가 상승에 따르는 그런 장기 금리 상승이 있는 경우에도 그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2%가 넘더라도 오랜 기간 감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장기 금리 상승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서 장기채를 사고 단기채를 파는 장기 그런 금리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시장의 기대는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투자 대상 중에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이 떨어지니까 채권은 좀 썩 좋지 않다 그러셨는데 투자 대상의 변화랄까 투자 대상별로 또는 뭐 지역 어떻게 좀 조정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저희가 뭐 글로벌 투자가니까는 전세적인 그 채권을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에 의한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았던 지역이 유럽입니다. 유럽은 락다운도 오래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반면에 금년 들어서 그 백신의 보급률도 높고 물론 이제 미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유럽 지역의 경기 회복이 좀 앞서가지 않을까. 뭐 미국의 경기 회복은 확실한 저기가 있지만은 유럽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하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 앞서갈 거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역별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뭐라 그럽니까? 이 대체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대체 투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대체 투자 작년에 사실은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특히 이제 저희가 투자했던 그 쇼핑몰, 그다음에 호텔 이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컨설을 갖고 있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그런 펜트업 디맨드, 보복 소비 심리, 그다음에 경제 정상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동안 참았던 그런 레저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한꺼번에 나타날 것 같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 미국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어느 정도 벗어나고 노멀라이제이션이 된다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런 쪽에 작년에 미진했던 분야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그 수혜를 많이 받던 물류 창고라든가 데이터 센터 그런 쪽은 계속 뭐 경제의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따라서 그런 쪽은 계속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올해 또 투자 핵심 테마 중에 하나가 ESG. 예, 그렇습니다. 환경, 또 사회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KIC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금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뭐 ESG 투자에 관한 원칙은 저희가 2018년 말부터 그런 책임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원칙하에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SG 펀드 투자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ESG를 감안하는 그걸 이제 그쪽 전문적인 표현으로 ESG 인테그레이션, ESG를 모든 쪽에서 다 포함시켜서 본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저희 투자의 대상을 볼 때 그 투자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용사가 그런 ESG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다음에 ESG 원칙을 자기들의 투자 정책에 얼마나 잘 반영을 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그 ESG에서 뭐라 그러나요? 그 일정한 섹터, 예컨대 담배라든가 뭐 무기라든가 이런 그 사회적으로 좀 안 되는 그러한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 배제 전략을 하고 있고요. 또 ESG 점수가 좋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크보다 좀 더 그 투자 비중을 높이는 그런 그 적극적인 ESG 전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KIC의 투자 운영의 기본적인 정신은 ESG를 다 반영을 하고 있다. ESG를 반영한다. 예.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국부, 우리나라 재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예. 이 KIC의 그런 목표,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총 운영 자산이 1,820억 불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4등 정도 되는 국부펀드의 순위를 갖고 있는데요. 뭐 꼭 10대 국부펀드가 돼야 된다는 그런 건 없지만은 국부펀드라는 것의 운영 자산의 운영 규모가 커지면은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규모의 경제인데요. 투자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그 투자 운영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에서 투자 기회를 좋은 투자 기회를 먼저 제공을 합니다. 이게 시장에 있어서 KIC가 커지면 좋은 물건을 좀 소개해준다 그런 얘기네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우리의 투자 수익률을 높여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투자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그 투자의 그런 그 리스크 감내도, 위험 감내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음으로써 적극적인 투자도 할 수 있을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3천억 불 정도의 그런 규모가 된다면 세계 10대 국부펀드가 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천억 불, 지금 1,830억 불인데. 1,830. 그러면 10대 국부펀드 될 날이 조금 갈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갈 길이 좀 멀군요.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뭐 수익을 이렇게 많이 올리면 언제가 그날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공사 KIC의 최희남 사장과 함께 올해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